먼저 이제 전 정부랑 비교를 해보는 게 이번 정부가 좀 뭐가 바뀌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 정부는 사실은 이제 민간 주도를 강조를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세제를 우리가 낮춰줄 테니까 그만큼 투자를 해라. 특히 이제 투자세액 공제 이런 식의 방향이 중점이었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시스템 강화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 활성화, 이거는 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라 그래서 매출액의 얼마 정도를 우리가 세제를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투자액보다는 실제 기여도에 맞춰서 하겠다. 이제 이런 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정부에서도 뭐 K 반도체 전략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특별법 이런 걸 추진했는데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이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 제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이제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지원법을 강력하게 입법화를 하겠다. 그전에는 이제 그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좀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뭐 예를 들면 GPU나 데이터 센터를 SOC화 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국가 투자 지원을 하겠다.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이제 소버린 AI 이런 쪽을 좀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전에는 되는 것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안 되는 것들을 딱 집어주고 나머지는 좀 자율권을 주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리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리백 기반의 메가 클러스터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정부에서는 어땠냐? 아리백을 이제 권고하는 수준이고 지금은 조금 더 강제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은 논란들이 생깁니다. 뭐 아리백이 이제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를 뭐 제조한다든지 이럴 때 과연 재생 에너지로 그게 100% 가능하겠냐?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리백을 초반에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구글 같은 경우도 그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CF100, 카본 프리 100으로 이제 바꿨다는 것이죠. 앞서 나가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데에는 원자력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원자력을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아리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전기 사업 하시는 분들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리백의 이제 최종 목표가 사실은 탄소 배출 저감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아리백을 그동안 표방했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리백을 거기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의 그러면 탄소 배출은 줄었냐? 아닙니다. 더 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개념적인 아리백, 뭐 도덕적인 아리백 이거를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CF100, 그다음에 24/7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 생각이고요. 아까 초반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제 가장 큰 반도체 전략은 국가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 강론으로 가면은 국가 주도의 AI 또는 반도체 펀드를 만들겠다. 총 100조 원 규모의.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전 정부랑 다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겠다. 그런 틀에서는 이제 비슷하지만 국가가 좀 더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GPU 일단 5만 개면은 이제 가격이 얼마일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최신 칩 기준으로 한 4만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략 한 20억 달러 정도가 GPU 구매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뭐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많죠.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시면 사실은 그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제가 CF100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전기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단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사실 변전소 건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변전소 건설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반대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님비주의가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 이거는 또 찬성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공론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GPU 5만 개 확보인데 이게 아마 뭐 엔비디아 GPU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꽤 있는데, 되게 제가 볼 때는 뭐 실력들도 좀 뛰어나고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충분한 이제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30년까지 우리가 뭐 얼마를 하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그런 신생 업체들이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젊은 기업들은 당장 올해 얼만큼을 지원할 건지, 내년도에 우리 NPU, 뭐 GPU까지는 아니더라도 NPU를 몇 개를 사줄 건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GPU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계속 현실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요거는 이제 후보 지원에 맞는 거긴 하지만 좀 정책을 좀 더 가다듬고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대기업들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는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뭐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 GPU를 꽤 많이 보유한 그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 GPU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가동률이 되게 낮습니다. 가동률이 낮다. 쌓아만 뒀는데. 그래서 쌓아놓고 처음에는 이제 가동률을 거의 100% 돌렸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해보고 데이터 뭐 머신러닝 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통 끝나고 나니까 약간 이제 남아 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PU를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제 우리가 어떻게 써서 데이터들 학습을 시켜서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런 AI를 만들 건지,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AI를 얘기를 많이 하면 AGI나 뭐 ASI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하기에는 이제 국내 역량으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는, 흔히 말하는 그 버티컬 AI, 호라이젠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제 솔루션을 뭐 만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의료용 AI 또는 뭐 교육용 AI, 교육용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실제 어플리케이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들을 좀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의 AI 기술이 이제 미국을 막 넘보는 수준, 뭐 거의 상당히 바짝 쫓아가는 수준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결국은 조금 아직은 모자르더라도 그런 중국의 AI 반도체 칩들을 꽂아서 그걸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높아지는 이런 단계에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AI 반도체로 제일 많이 이제 거론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퓨리오사 AI가 있는데, 거기 뭐 아시는 것처럼 메타가 인수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퓨리오사의 칩이 그 전력 소모 대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낸다. 그건 이제 평가가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래서 뭐 얘네가 엔비디아를 이길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조금 뭐 엔비디아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라는 것들을 계속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면 이제 그러면서 더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전망 자료들을 보면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쓰는 이 전력 이 소모량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글로벌리 전체 전기 소모량은 1년에 뭐 한 1%? 뭐 2%? 이 정도 내외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필요한 전력량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인프라 뭐 관련 주들이나 이런 쪽은 물론 이제 시세가 많이 낮죠, 사실은. 예를 들면 변압기라든지 전선주 이런 것도 많이 시세가 낮는데, 그러다가 또 조정을 받았죠. 계속해서 저희가 와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이야기가 나온 퓨리오사 AI도 있고, 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도 있고, 또 딥엑스 상장사 중에, 물론 여기는 실제 칩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IP 이런 것들 제공하는 업체인데, 칩스 앤 미디어 이런 회사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매출액이 뭐 충분히 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에서 인수 제안을 받은 퓨리오사 AI조차도 지금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뭐 왜냐면 칩 개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되거든요. 파운드리 개발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AI를 다 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센터용 이 칩 같은 경우는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 엔비디아의 그 쿠다라는 이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능가하는 칩을 만든다? 이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GPU처럼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막대한 그런 연산량과 이런 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는 그 특정 목적에 맞는 디바이스에 탑재가 돼서 거기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래서 NPU라고 하는 거죠. NPU 관련 업체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또는 특정 목적에 맞는 스페시픽한 AI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가 없이도 돌아갈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처리 못하는 그런 AI들은 결국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랑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산업군에서 보면은 뭐 기업들도 그렇고 또는 우리 정책 당국들도 그렇고 이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기밀이라든지 또는 뭐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증권사들도 뭐 금융권,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도 이 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망 분리가 되어 있고 좀 되게 제한적으로 현재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망 분리가 되어 있고 뭔가 이 클라우드를 써서 뭐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그 데이터의 인테그리티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뭐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하던 작업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를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여차저차 이메일을 보내든지 뭐 해가지고 자기 집에 컴퓨터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또 집에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제목은 예를 들면 같은데 뭐 내용은 뭐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면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이랑 그 전에 있는 버전이 양쪽 PC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파일은 분명히 내용은 다른 거죠. 근데 나중에 물론 이제 그게 몇 개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게 이게 최신 파일인지 이게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업데이트된 파일에 그 이전 버전이 들어와서 덮어쓰기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떨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면 흔히 말해서 이제 가비지 데이터가 막 쌓이는 거죠.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AI 역량을 더 좀 키우고 이러려면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많이 쓰고 개인들도 많이 쓰고 그러려면은 지금 이 클라우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좀 규제, 좀 강력한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뭐 막혀 있는 게 있고 또 클라우드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러려면은 이게 일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일을 해서 이걸 웹메일로 보낸 다음에 웹메일을 다시 또 사내 이 파일 트랜스퍼 시스템에도 옮겨서 원래 이제 사내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넘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 3단계 막 이렇게 거치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어요. 그게 결국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그게 뭐 한국 증시, 한국 기업에 대한 밸류를 계속 디스카운트 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금융당국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보안이 중요하죠. 보안이 중요한데 그거는 좀 부수적으로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또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AI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 AI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 뭐 네이버, 그다음에 SKT, 그리고 삼성 SDS 이런 회사들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정 AI 예를 들면 의료용에서는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뷰노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AI 언어 모델을 또 잘하고 그런 모델들을 이제 지원하는 뭐 몰로코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I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쪽에 뭐 셀바스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도 다 사실은 훨씬 이제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도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안도 물론 중요하죠. 보안도 중요한데 그거는 좀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좀 만나봤고 백준호 대표도 만나봤고 한데 사실은 굉장히 재능이 있는 팀들인 것 같아요. 리벨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파운드리 개발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또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몇 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VC 급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바심도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투자를 받을 때 타임 라인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려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업체들 실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된 업체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제 올해 내년도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거지. 그게 뭐 자금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이 칩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최종 어플리케이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도 뭐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뭐 상당히 지금 올라왔는데 왜냐? 결국은 규제를 푸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풀어서 자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법상으로 안 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좀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종시 어느 구 거기는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해보면서 하나하나 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계속 R&D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마음에 안 들겠죠. 처음에 하게 되면. 엔비디아 하는 게 속 편하겠죠. 사실은. 엔비디아 칩을 써가지고 하는 게.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AI나 뭐 이런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VC, 이게 뭐냐면 사실은 VC가 투자를 할 때 자기네 단독으로 안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펀드를 만들고 걔네가 GP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LP들, 뭐 증권사들도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펀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증권사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 부동산 PF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투자 여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부동산이 막 좋을 때. 그때는 그냥 넣으면 돈 벌고 놓으면 돈 벌고 이랬는데 부동산이 좀 안 좋았잖아요. 특히 생수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한 것들이 거의 다 폭망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되게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VC들도 이런 기술이 좋은 스타트업이라도 예전 같으면 자금이 막 몰렸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신정부가 그래도 이런 중소형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프렌들리한 이런 정책을 펴준다면 좀 지금보다는 뭐 과거 한 2, 3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VC들이나 이제 증권사 특히 이제 뭐 저희도 증권사긴 하지만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IPO 당시에 너무 밸류에이션을 높게 설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들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라는 회사가 그 전 투자 단계에서는 뭐 5천억 밸류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 투자 라운드에 가면 사실은 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평가를 못 받는 거죠. 너네는 5천억짜리 회사가 아니라 한 3천억짜리 회사야. 근데 이제 돈은 필요한 거지. 그러면 기존 주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순조롭게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4월 말에 상해 모터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긴 안 갔고 우리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보냈어요.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갔다 와서 충격을 받은 거야. 중국은 이미 자동차가 다음 단계로 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AI 기능들이 우리보다 완전 저 세상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는 뭐냐? 뭘까요? 하웨이입니다.
하웨이가 중심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캠브리콘 이런 회사들, AI 개발하는 회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또 하웨이가 뭐가 또 강하냐면 OS가 있어요. 자체 OS, 하모니 OS라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 자동차 업체들, BYD든 뭐 샤오미든 이런 데 다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원래는 삼성전자였죠. 근데 전혀 못하고 있죠.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미국 업체들은 협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비싸요. 미국 업체들은. 근데 중국은 그게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걔네 대수가 많고 또 강제로 시키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이게 하웨이가 자동차 이번에 신제품도 걔네가 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하웨이가 그러면 뭐 네트워크 업체인 줄 알았더니 반도체도 걔네가 다 만들고, 그죠? 심지어 자동차도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도 걔네가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하웨이 중심의 그런 생태계, 테크놀로지 생태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이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뭐가 다를 거냐. 뭐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정부도 어차피 뭐 반도체를 도와주겠다고 했었고, 이번 정부는 좀 더 도와주겠다, 법제화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뭐 우리의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미중 갈등이라는 큰 이슈, 그리고 무역 분쟁, 또 기술력,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좀 주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뭐 아시는 것처럼 HBM3E에 대해서 언제 이게 과연 될 거냐, 이제나 저제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이 계속 뒤처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삼성이 못하면 못할수록 오히려 반사수혜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회사의 주가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반도체 주가도 누가 AI를 더 잘하느냐, 그게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많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비슷하게 하이닉스가 계속 삼성보다 주가가 훨씬 좋겠죠. 특히 하이닉스는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지나치게 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금 시장 이 부양 정책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HBM 기술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AI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AI 피크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마진이 다시 좋아진다, 이 얘기를 끄는 게 컸거든요. 이제 그동안에는 왜 AI 피크를 의심했냐면 엔비디아의 마진이 계속 떨어졌어요, 1년 내내. 근데 이제 이번에 보여준 게 다시 올라간다, 아마 하반기 때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 보는 게 맞죠. 거기에 사실은 엔비디아 GPU 만들 때 코스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HBM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HBM 잘하는 회사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요, 반도체는. 소부장은 사실은 조금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서로 다른 칩들을 붙이느냐, 인테그레이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계속 이야기가 됐던 패키징,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 그쪽은 계속 좀 투자가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